안녕하세요. 연구 출판윤리 교육 강사 양성과정 동물실험윤리 파트를 담당하게 된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전문 간사 이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실험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파트에서 연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동물 실험과 실험동물이 동물 실험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 실험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리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윤리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호 감독이라고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퀴즈와 토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실험과 관련된 규제 내용입니다. 실험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이 두 법은 목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은 대상을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목적과 대상이 다소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법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위해서 이 물질들이 인체에게 어떤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지, 그런 위해성, 유해성, 그리고 어떤 효과를 적절하게 나타나는지는 유효성 등에 대한 관리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잘 관리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법에서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들은 이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위원회로 보고 서로 상호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유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비록 동물을 사용한다, 연구나 실험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동물들을 잘 관리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동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습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사육 환경들을 항상 청결하게 또 유지 관리를 해주고 사료나 물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험동물의 복지나 윤리적인 관리, 취급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서 언급하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어 있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동물보호법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심의, 그리고 이렇게 심의를 한 어떤 연구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료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 실험들이 47조는 동물 실험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의 대원칙에 맞게 연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 시설이 잘 운영되는지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몇 가지는 연구자가 또는 어떤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 동물 실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경우에 이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였다면 연구를 실제로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들을 연구에 사용하였을 때 또는 어떤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걸까요? 이 각각의 법에서는 이러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물보호법을 보게 되면 동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험동물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2조의 제2호를 보시게 되면 실험동물이란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법이 모두 척추동물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실험은 무엇일까요? 동물 실험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요. 교육, 시험, 연구,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나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이나 과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 반드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동물 실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와 연구자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외에서도 비슷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제도의 세부적인 구성 요건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같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같은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각 나라마다 법에서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심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처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저널의 투고 리뷰 기준을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이처 포트폴리오에는 애니멀 리서치 파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연구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그 연구가 충분히 수행할 만하다라는 것을 승인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 승인을 받았는가를 연구자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네이처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 범위를 on live vertebrate 그리고 higher invertebrate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만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고등 무척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저널에 어떤 투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동물 실험 윤리를 지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척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 무척추 동물의 범위는 연체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급히동물입니다. 여러 가지 무척추 동물이 존재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양자 대칭성을 가지고 조직 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경우를 고등 무척추 동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고등 무척추 동물이 다른 무척추 동물에 비해서 고통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을 하였다면 그 연구 결과들을 잘 모아서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될 텐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 연구자들이 실제로 매뉴스크립트의 머티리얼 앤 메서드 부분에서 어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위원회의 승인 번호는 무엇이다 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저널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승인 사실을 위원회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자에게 논문 투고자에게 위원회의 승인서를 영문으로 받아서 저널에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물실험과 동물실험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라고 하면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과정에서 반드시 이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동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스트레스, 고통, 통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느껴지는 긴장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하고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뭔가 강압적인 환경이라든지 좀 더 불편한 환경에서는 이 긴장감들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트레스, 고통은 스트레스 유발 원인인 스트레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회피하려고 하는 상태가 조금 더 많이 회피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격렬하게 회피를 하고 싶어 한다. 또는 회피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더 극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 통증은 실질적으로 동물이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신체적인 불쾌한 감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나 통증 같은 것들을 더 극심하게 느끼게 되는 어떤 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자극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동물의 신체적인 상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동물이 어떤 단계에서 고통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동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어떤
행동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바디 컨디션을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동물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바디 컨디션 3의 바디 컨디션 3가 표준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마른 상태 그리고 더 뚱뚱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험동물들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은 신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건강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실험동물들은 어떤 일정한 환경에서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동물들이 비슷한 사이즈와 체중,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어떤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래트를 지금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또렷하지 않고 조금 점점 눈이 개슴츠레해진다든지 그리고 털의 상태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털이 많이 빠진다든지 특히 코에 있는 수염의 형태가 풍성하지 않고 빈약해지면서 점점 처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험동물에 이 나타내는 어떤 고통의 증상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동물의 평균적인 체중이나 건강 상태의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먼저 확인을 해서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나타내는 고통과 통증의 지표들은 예를 들어 영국의 3R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메이스 스케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 극심한가 극심하지 않은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고통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고통의 등급 5단계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이용을 하는 기준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기준입니다. 먼저 고통의 등급 A는 비생존 개체를 이용하거나 무척주 동물을 이용을 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척주 동물은 고등 무척주 동물이 아닌 통증이나 고통을 덜 느끼는 하등한 무척주 동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 고통의 등급 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고통의 등급 B의 경우에는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특별하게 주지 않고 그 동물이 원래 살고 있는 사육 환경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사육 관리만 하는 경우들을 B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주사를 놓는다든지 체열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영구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C나 D, E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동물한테 우리가 적용을 하는 동물 실험 절차에 따라서 동물의 느끼게 되는 고통이 커질수록 등급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의 등급 D나 E에서부터는 동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처치를 적절히 잘 이행을 하는 경우가 D등급에 해당을 하고, 이런 처치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2등급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급적이면 등급 2의 실험은 지양하고 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동물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고통의 등급 A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A등급의 연구는 법적인 심의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였는가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의 등급 A는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동물종을 이용하는 실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안락사되어 있거나 도축된 동물한테서 얻어진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장기 일부 등을 이용해서 실험을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고통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동물복지나 동물실험 윤리 관점에서 권장되는 실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연구자가 동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이 연구를 위해서 동물을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아니면 또 동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개입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연구 목적이나 연구자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이 동물이 사망에 스스로 이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개입을 한 바가 없고 동물이 동물이 사망한 후에 이 동물의 사체에서 어떤 조직이나 장기를 얻어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살아있는 동물의 분변이나 탈락 조직 등을 이용해서 부산물을 이용한 연구들을 한다라고 한 경우에도 연구를 목적으로 이 동물한테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또는 서식 환경의 변화를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동물의 어떤 서식 환경이나 살아있는 동물한테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동물이 떨어뜨려 놓은 어떤 분변이나 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들이 실험 과정 중에서 어떤 불편함 등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불편함, 고통이나 통증,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5가지, A에서 E까지 5가지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등급별로 우리가 동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동물 실험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물이 이러한 단계에서 이만큼의 고통을 느끼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동물이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더 극심한 스트레스나 고통, 통증을 겪게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가이드라고 줄여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Guide for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이라는 책자에서 동물 실험 계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 실험에 따른 실험의 종료 기준과 우리가 인도적으로 동물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이쯤에서 동물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자라고 하는 Humane
엔드포인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unexpected outcome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약물을 동물에게 투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약물이 동물에게서 한 등급 C 정도의 고통을 유발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계획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동물이 D나 E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동물의 고통스러운 반응들이 있었을 때 연구자는 이 실험을 지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동물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을 뭔가 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속을 해야만 할 때 이 과정에서 동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로 동물에게 살아있는 동물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Multiple Survival Surgical Procedure가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과정들이 이 동물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케줄과 강도로 반복해서 한꺼번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동물은 자극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은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생명 유지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은 동물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자극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물이나 음수와 사료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반드시 적절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연구자들은 동물 실험을 계획할 때 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고통,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실험 계획 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 통증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동물 실험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노력까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experimental endpoint 그리고 humane endpoin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experimental endpoint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계획에 따라서 동물이 안락사되거나 또는 동물에게 적용되는 실험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물질들을 동물에게 7일간 투여를 하고 10일차에 이 동물에게서 체열을 해서 우리가 뭔가 실험을 체열을 하면서 실험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10일의 과정이 끝나면 실험이 모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게 experimental endpoint, 실험 계획에 따른 실험 종료 기준입니다. 반면 휴메인 엔드포인트는 우리가 7일 동안 약물을 투여를 하는 과정 중에 동물이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증상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실험을 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어느 정도의 증상이나 사인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실험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물 실험을 종결시켜 주자 라고 하는 것이 휴메인 엔드포인트입니다. 연구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연구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동물한테서 재현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 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말기에서의 어떤 증상까지 동물한테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동물이 이 질병의 상태를 재현을 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해서 실험을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는 기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실험동물과학협회에서 인도적 종료 시점 설정에 대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휴메인 엔드포인트를 연구 계획에 함께 포함하여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물실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 실험 과정 중에 동물들이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자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동물들이 고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주게 된다라고 할수록 우리는 그걸 경감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3R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3R 원칙은 동물보호법에서도 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물보호법 제47조에서는 동물 실험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6까지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방법들을 또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동물의 수는 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락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자라는 기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3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서 3R 원칙을 준수를 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R은 1959년 영국의 윌리엄 러셀과 렉스 버치가 제안한 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저술한 인도적인 실험동물 기술에 관한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3R은 리플레이스먼트, 리덕션, 리파인먼트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인 R를 따서 3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동물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동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R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는 좁은 의미에서는 인공적인 모델이나 세포 등 동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과학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미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컴퓨터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운 경향성이나 결과값들을 도출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많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연구적인 과학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한 좁은 의미의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조금 덜 느끼는 생물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브라피쉬와 같이 척추동물 중에서는 조금 더 하등인 동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척추동물보다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고등이 아니라 저등, 하등 무척추 동물을 이용을 하거나 곤충이나 기생충 등을 이용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합니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의 리플레이스먼트는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동물 수를 조금 더 적게 사용을 해도 기존과 동일한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덕션 동물 수의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표본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동물 수는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나 실험 결과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체계적인 실험 설계를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들을 잘 진행을 함으로써 동물의 수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로 하였다면 생존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용이 되던 급성 흡입 독성 방법에서는 암수 각각 5마리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이 5마리보다 적은 3마리씩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이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시험법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R인 리파인먼트, 고통의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인먼트는 동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험동물이 살아가야 하는 사육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동물이 받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리파인먼트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 실험의 과정은 가능한 최소화 해주고, 시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실험 동물이 겪게 되는 실험의 절차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줄여주게 되고, 그리고 동물한테 어떤 침습적인 과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몸이 고통을 덜 느끼는 형태로 비침습적인 이미징과 같은 실험들을 조금 더 권장하고, 동물의 사육 환경을 조금 더 동물의 생리적인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동물에게 더 적합한 사육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동물을 핸들링해야만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동물이 고통이나 공포감을 덜 느끼는 형태로 핸들링을 하거나, 또 동물이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는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진통제나 수의학적인 처치를 해주는 것들이 모두 리파이먼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험의 예로는 과거의 급성 흡입 독성 방법으로는 동물이 빈사 상태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동물을 실험 환경에 두고 동물이 비로소 빈사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동물 실험을 종료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개발된 급성 흡입 독성 시험법으로는 명백한 독성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면 반드시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물 실험을 종결시켜주자라고 하는 방법이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습성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더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류들에게 이 설치류들은 어떤 뭔가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 갉는 거, 그리고 둥지를 만들어서 그 둥지 안에서 숨기도 하고 그 둥지 안에 새끼를 낳기도 하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습성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예시입니다. 실제로 동물에게 이렇게 갈거나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구조물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이 구조물들을 동물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과 버츠가 제안한 3R 중에서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대체시험법과 관련된 법은 독성물질관리법, 그리고 프랭크 R. 로텐버그 화학안전성법 등이 있습니다. 이 독성물질관리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지만 개정은 2016년에 되면서 이 하단의 프랭크 R. 로텐버그 화학안전성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안정성법이 섹션 4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체시험법에 관한 내용들이 2016년에 개정된 독성물질관리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섹션 4H의 대체시험법과 관련된 원칙들을 보시게 되면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평가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원칙들이 필요하고 대체시험법 실행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한 8가지 방법, 그러니까 섹션 4H의 원칙, 이 2가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8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시험법의 예시로 살펴봤던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분석 방법들, 그리고 대량으로 이 컴퓨터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분석 방법들, 그리고 세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인비트로 스터디와 같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에서 대체시험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티브 2003-15 EC의 경우에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체시험법 강화 그리고 동물실험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는 화장품 제품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에는 화장품 성분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에게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어떤 시험법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Regulation EC 넘버 1223-2009에서도 5장 챕터 5에서 애니멀 테스팅에 대해서 동물 실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수행한 화장품 성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 대체 시험법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목록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 법의 제도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레귤레이션과 다이렉티브는 어떤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레귤레이션은 그 자체로서 회원국의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고, 다이렉티브는 지침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에서 동물 대체 시험법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EU법이 회원국의 각 나라별 국내에 있는 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체시험법은 유럽권 전역에서 강하게 적용되는 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대체 시험법이 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법의 제정 이유가 아까 언급드렸던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시험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대표되는 것들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제도라고 하는 리치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리치 제도에 따라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화학물질의 등록이나 평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대체 시험법들을 최소한 화학물질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대체 시험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서도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의 제15조 제2에서 보시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대체 시험법들을 활성화시키고 동물 실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심의후 감독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후 감독 또는 승인 후 점검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새롭게 언급이 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 동물보호법은 2023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많은 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심의 후 감독 기능인데요. 동물 실험을 승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한 연구가 승인한 내용대로 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승인 후 점검을 실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계획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충실하게 동물 실험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동물 실험을 수행했다면 동물 실험을 중지하고 위원회는 이 승인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승인 취소된 연구의 데이터는 연구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 후 점검의 절차를 서울대학교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간 승인 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자들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와 연락을 통해서 점검에 임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실험이 실제로 수행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위원회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게 되면 요청에 따른 개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연구자는 교육을 통해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놓치고 있었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점검의 결과를 유관한 기관이나 부서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대학 전체적인 관점에서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 후 감독에 따라서 동물 실험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례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동물 실험을 실시를 하였거나 또는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잘못된 동물 실험을 실시를 한 경우들, 그리고 승인 사실과 전혀 다르게 동물 실험을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실험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동물을 구입해서 실험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동물을 항 내에서 사육 관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동물을 외부로 반출해서 고통을 주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거나 또는 연구계획서에서는 동물을 암컷으로 100마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수컷을 구입을 해서 다른 실험을 진행하였거나 등등의 경우들은 모두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번식동물과 같이 밀집해서 사육되기 쉬운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과밀한 케이지에서 계속해서 사육을 한다거나 동물의 관찰이나 사육 관리가 미흡하고 사육 공간의 환경이 규격이라든지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이 동물종에 적합하지 않은 좁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등의 사육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고통이 주어지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계획서에 기술한 경감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들도 동물 실험의 부적절 사례에 해당이 되며 개선 조치 요청이나 승인, 취소 등의 결과들을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6의 퀴즈 토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동물보호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속하지 않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우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의 정의 그리고 동물실험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답은 4번 문어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해외의 기준에서는 고등 무척추 동물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승인과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동물실험 계획의 승인은 연구를 충분히 수행한 후 논문 투고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2번 심의 과정에서는 동물이 받게 되는 고통, 스트레스의 정도의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3번 실험동물도 감각기관이 있으므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4번 동물실험 계획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동물실험 계획은 반드시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논문 투고 시에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자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4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실험 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이 동물실험이 충분히 타당한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위원회에 반드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